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한번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오는 말로 제가 이제 은퇴에 실패한 사람.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 육사 졸업생이 우리 동기생이 300명이거든요. 네네. 아직도 은퇴를 못하고 지금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뜻인데, 저를 이 정치로 또 소환한 것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이고,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차 경선에 출마했던 그쵸. 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2명의 후보 중에 그래도 지금 위기의 시대에 네. 적합한 참 후보가 누구냐. 네. 제가 정말 지근거리에서 한 4번에 걸쳐서 같이 비전 발표회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 맞는 후보는 홍준표 후보다 네. 하는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홍준표 후보님을 돕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래도 그 우리 지지자분들, 우리 박찬주 대장님을 지지했던 분들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무슨 소감? 그때 아쉬웠던 거, 아쉬웠던 지지해줘서 거. 감사하다? 예, 아유,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때 1차 경선에서 굉장히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그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것 정말 죄송하고, 또 저의 역할은 제가 직접 후보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좋은 후보를 선택해서 또 국가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니까 앞으로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홍준표 후보님에 대한 이제 지지가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대장님께서도 홍준표 캠프 지지해 주셨는데 충청 지역 선거대책위원장 맡고 계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쪽 활동하고 계시는데 충청 민심은 지금 어떤가요? 이제 한 8월 중순까지만 해도 네. 거의 뭐 전국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고 또 대세론이 굳혀져 있었죠. 네. 그랬다가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20, 30대의 그런 어떤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됐고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제 지지율이 교차되는 그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는데 네. 이게 이제 전국적인 분위기인데 사실 충청은 그런 전국적인 분위기를 앞에서 이끈다기보다 그러는 전국적인 추세를 좀 뒤따라가는 그러니까 네. 변화가 좀 늦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정확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희망을 갖고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좋아졌고 앞으로 남은 일주일 또 마무리 잘하면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 지난주에는 계속 대구도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예, 그 대구 지역은 민심 어땠는지. 대구도 비슷한 민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민심과 당심 우리가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민심은 확실히 그 홍준표 후보님이 앞서고 있는 게 맞고, 네. 이 당심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대등한 관계로 올라오고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야홍, 홍준표 지지 움직임이 이제 인기를 넘어서 뭐 팬덤 현상이다, 뭐 이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뭐 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인기가 아니고요. 이제 지지를 넘어서 그다음에 팬덤이라는 게 이제 뭐 열광적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20대, 30대, 40대에서 그 아주 그 열광적 지지층이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호남에서도 그 이재명 후보와 붙어도 뭐 20, 30% 지금 지지율이 나오니까 사실 20대, 30대, 40대하고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보수 정당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변화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홍준표 지지 현상, 그 어떤 강점이 뭐길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그 이제 이게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열광적으로 결집되는 이유가 아마 제가 느끼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뭔가요? 홍준표 후보님이 이제 좀 솔직 담백한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솔직 담백.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고, 그리고 어떤 직설적인 화법을 가지고 이 네. 전달력이 굉장히 커요. 네, 직설적인 이게 이제 화법. 화법으로, 네. 직접적인 화법으로. 그래서 공약도 보면은 다른 후보의 공약은 상당히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반면에 네. 홍 후보님의 공약은 굉장히 뚜렷해요. 선명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젊은 층에 확 이제 와닿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님한테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는 거는 네. 이분이 어휘 구사력이 아주 뛰어나요. 네. 네. 그래서 그 요즘에 그분이 쓴 말 중에 보면은 부자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이 용어가 굉장히 자유 경제 체제를 설명하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홍준표 후보님이 또 사석에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개그맨이 되려고 네. 응시를 했었다든가 하려고 했다든가 네, 그 저도 얘기를 했는데, 봤어요. 예, 봤죠. 그 뭐라 그럴까, 인품이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홍준표 후보로부터 영국 처칠의 냄새를 맡는다. 제가 그런 네. 표현을 쓰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영국의 처칠 수상도 굉장히 좀 뭐 결함도 있었던 분인데, 그 불독이라고 불렸잖아요. 네, 네. 굉장히 거친 언어, 그리고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뭐 문매도 받고 비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시대에 그분의 그런 감동적인 그 연설과 또 언어 구사력, 이걸 통해서 좀 민심을 결집해가지고 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계를 이제 구한 거죠, 그분이. 그래서 이 처칠이라는 분이 이제 노벨상을 탔는데, 많은 분들은 평화상을 탄 줄 알고 있어요. 네. 혹시 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는 문학상을 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처칠이 어떤 문학 작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분이 행한 여러 가지 연설들이 그 인류의 가치를 또 드러냈고, 또 많은 인류의 그런 여론을 움직일 수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명분인데, 저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이 그 연설문 같은 거 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는 건데, 네. 굉장히 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전달력이 있는, 그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충분히 이분은 위기에서 그 지도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될 것 같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설화법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그게 단점이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또 먹힌다, 그 말이신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난번 대선 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탄핵, 폭풍, 광풍, 이걸로 인해서 국민적 정서가 쫙 가라져 있는데, 그때는 그러한 직설적 화법이 아마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오질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막말로 들리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뭐 문재인 정권이 원래 이 정치를 좀 엉터리로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비난을 해도 욕 안 먹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떻게 보면 후보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솔직히 뭐 온라인 그쪽 댓글 보면은 뭐 속이 후련하다, 그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반대로 홍 후보님의 가장 큰 약점, 이번에서 그렇죠. 이게 뭐가 될까요? 요번에 이제 강점이 네.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예, 단점, 그게 또 약점일 수도 약점이 있다.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부 층에서는. 근데 저는 강점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고, 또 홍준표 후보님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계파가 없어요. 개파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 본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정치를 해왔던 분인데, 이게 이제 장점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당원들 투표해서 우리가 표를 얻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이제 계파 세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불리한 측면도 있죠, 약간. 네, 오히려 계파가 없어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죠, 네. 장점이죠. 앞으로 이제 뭐 상대편 후보 측 보면 얼마나 메모드급 캠프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뭐 기득권 세력이 다 모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농공 행사하려면은 또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부적절한 네. 그런 또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운 홍문표 후보님이야말로 참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죠. 네. 네. 그럼 오신 김에 한번 당내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그 최근에 지금 윤석열 후보하고 우리 홍준표 후보하고 엄청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전두환 정치 잘했다 옹호 발언 해가지고 좀 구설수가 많이 오르고선 결국 사과를 했는데 또 그 사과조차도 또 이제 강아지 개사진 같이 올려서 같이 또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하게 된 배경은 네. 이제 본인이 국정 지식과 경험이 너무 짧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와 또 이제 공격 비난이 있다 보니 그것을 이제 방어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그런 지식과 경험은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을 잘 등용을 해서 위임 통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제 거기까지는 뭐 좀 뭐 부적절해도 그런대로 사실은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 자신은 아마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맞는 말 아니냐. 근데 네. 사실은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맞다, 틀렸다의 시각이 아니고 네. 적절하다, 부적절하다의 시각인데 이제 맞다, 틀리다로만 생각하니까 사과를 하긴 했지만 자기는 아직도 그게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추측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난 것을 좀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걔한테 사과를 주는 걸 사진을 갖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사실 그거는 이 사과는 그래 개나 먹어라. 이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저도 그랬고. 그걸 어떻게 다르게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한테 사과를 줬다는 게? 뭐 개가 사과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염소는 좋아하겠죠, 사과를. 그러나 개한테 사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건데 그런 사진 올린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한 건 맞아요. 그래 그런 거는 빨리 인정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임금왕 뭐 손바닥부터 제가 유심히 쫙 살펴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윤 후보님이 너무 이 거짓말이 몸에 밴 거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번 건도 자꾸 이것을 뭐 저기 하지 말고 아주 쿨하게 지금 나오는 아주 계속 또 여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손이 누구 손이냐 뭐 개 눈에 비친 그 모습이 윤석열 후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도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뭐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로 인해서 사임하게 된 거는요. 네. 그 도청 사건으로 인해서 사임한 게 아니고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해서 사임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들은 이 도덕성 중에 정직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걸 주의 깊게 그 대목을 그 포인트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설령 발생하더라도 발빠르게 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 발언보다 더 중요한 건 사건 수습인데 그렇죠. 수습에서의 또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 지적해 주셨어요. 예, 거기서 이 정직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말입니다. 네, 그럼 지금 거의 경선 막바지 단계에 왔는데 혹시 대선 주자들 TV 토론 하시는 거 다 보셨나요? 다 보죠. 네. 네. 그럼 한번 평가 한번 해주세요. 예.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연설이라는 거는 네. 참모들이 써준 거를 뭐 대신 읽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이제 토론, 그것도 질의응답이 서로 교환되지 않은 자유토론에서는 이게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예. 뭘까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돼. 자기 생각. 네. 그래야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신념과 철학이요, 뭐가 뒷받침돼야 되냐면 지식, 경험, 지식, 이 두 가지가 이제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대통령 후보로서 저도 뭐 직업군인 출신으로 그 1차 경선에 참여했지만 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직책이라면 제가 볼 때 네. 도지사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정과 도정이 연계돼서 4년 동안 제가 운영을 해봤잖아요. 네. 노인 문제, 저출산 문제, 뭐 환경 문제, 뭐 교통 문제 다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결제도 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적 요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네 분 중에 정말 논리적으로 그 토론을 잘하고 또 이 지식이 잘 갖춰져 있다고 보는 분은 저는 유승민 후보를 봐요. 네. 예,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네. 그분의 어떤 뭐 핸디캡 이걸 떠나서 토론만 놓고 본다면,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지식과 경험 중에 유승민 후보는 이제 지식이 좀 많은 편이고, 네. 그러니까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갖추고 특히 그 전달력이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홍준표 후보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다가 하나 더 좀 토론을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한데, 이건 좀 약간 선천적인 건데요. 선천적인 예, 거? 선천적이고. 이거 뭐냐면 뭘까요? 재치, 재치. 예, 순발력. 요게 필요한데, 네 분이 다 그거는 뭐 잘 갖추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네. 저도 나가서 하면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네. 평가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아무래도 지식과 경험, 둘 다 좀 적으니까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거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좀 약점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본선에 가서 네. 정말 소위 말하는 좀 쟁쟁한 노련한 이재명 후보라든지 또 네. 심상정 후보, 이거 전투력이 세죠. 가깝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전투력이 이제 속어로 말하면 이제 말빨이죠, 말빨. 네.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토론 능력을 갖춘 분은 제가 볼 땐 홍준표 후보님하고 유승민 후보님 두 분 정도는 충분히 그 네. 대항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네. 뭐 그럼요. 주관적인 평가인데요. 네. 그럼요. 지금 경선룰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본선 경쟁력 문항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뭐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사지선다형을 주장하고 있고, 또 반면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또 1대1 양자 대결 방식을 원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방식이 합리적인 건지, 뭐 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그 순서를 바꿔서 네. 그 1대1로 4번 묻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는 그렇죠. 누가 강하냐, 이재명과 원희룡 후보는 누가 강하냐, 이런 식으로 네, 그게 윤석열 캠프에서 주장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거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상식적이지 않고, 그거는 또 변별력도 구분이 안 돼요. 왜요? 예, 그러면 사실 그 원희룡 후보도 뭐 어떤 때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서로 놓는다는 거는 맞지 않고, 사실 저는 그 네 명 중에 누가 나가는 게 좋으냐, 네. 이렇게 묻는 게 가장 상식적인 거고, 이게 사실 저는 뭐 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넣는 것도 뭐 그렇게 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넷 중에 누가 나오면 되겠냐 물으면 되죠. 그걸 무슨 또 이재명을 꼭 집어서, 그럼 거기 심상정도 나오고 뭐 누구도 나오고 여럿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4명 중에 당신은 누구를 지지하시오? 딱 물으면 네. 가장 심플하고 좋은 방법이다. 네. 그게 근데 지지도하고 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아니죠. 그게 지지도죠. 네. 그게 저는 지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갈 그 말이신 겁니다. 거죠? 그렇게 안 갈 수는 없어요. 안 갈 수 없다. 네. 그 앞에 방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건 다시 또 그 계속 거기에 대한 또 논란이 어떤 있을 수 논란이 있다. 지속되고 그러면 또 앞으로 어차피 원팀으로 또 가야 되는데, 네.
그런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죠. 네. 예, 그러면 좀 전에 유승민 후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 돌고 있는 얘기가 홍준표 후보님하고 또 유승민 후보님하고의 후보 단일화 문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이제 경선 과정이라도 네. 서로 뜻이 맞으면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민주적인 절차고, 네, 그는 두 분이 결정하면 뭐 그 두 분의 고유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거 자체가 무슨 야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개혁성이나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상당히 근사해요. 네, 근사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라 이 방향은 굉장히 너무 뭐랄까 현실적이라 그럴까 너무 현실에 좀 안주된 모습입니다. 이제 개혁성이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평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이기냐, 도대체 뭐 대북 관계도 그렇고 달라지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안보에 대해서도 또 북한의 뭐 인도적 지원 얘기하고 남북 교류 협력 주장하고 하는 것들 보면 차별성이 적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파탄나고 안보를 무력화시켜서 지금 나라가 위기라는 위기의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제 시각에도. 예, 그렇다면은 이 정권 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두 분이서 뭐 단일화 한다면 저는 두 분의 의사를 존중할 할 수 있다. 거고. 예, 네. 뭐. 근데 가능성은 있을까요? 지금 그게 추측인지 글쎄요, 저는 가능성, 글쎄. 제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여권 상황 한번 또 짚어볼게요. 여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오늘 경기도지사 사퇴까지 했는데 지난 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마치고 나서부터 이제 지지율이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름 선방했다고 봐요. 선방한 네, 건가요? 선방했어요. 네. 저는 좀 선방한 이유는 우리 측에서 큰 거 한 방이 없었죠, 이제 사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계속 추측과 막 이렇게 이제 난무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평가입니다. 네. 평가인데 아마 이낙연 후보도 이제 만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못 얻은 건 사실인데 앞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난다고 하니까 네. 또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전통적 지지 세력을 좀 규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우리 측 후보가 결정되면 네. 이제 급속도로 서로 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근데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를 두고 이제 배임이냐 아니냐 그런 말도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검찰에서 이번에 유동규 씨 측근설 돌았던 유동규 씨 있잖아요. 거기도 구속 수감해서 이제 배임 협의를 뺀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맞습니다. 이제 유동규라는 분이 이제 사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했을 때에 뇌물 혐의와 네. 배임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네. 그다음에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 두 번에 걸쳐서 전담 판사가 상당히 혐의가 소명됐다고 이제 인정을 해서 이제 네. 구속이 된 겁니다. 이제 통상 이제 누가 구속이 되면 열흘 동안 이제 수사를 하거든요. 네. 또 열흘을 또 연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열흘 후에 기소를 하게 되는데 막상 기소할 때는 이제 배임 혐의가 빠졌어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서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 건데. 이재명 그래서 구하기까지 얘기가 나오죠. 예.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이재명 구하기로 흘러가는 거냐. 네. 정말 선의의 선의로 해석을 해서 막상 그렇게 구속을 시켰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배임 혐의라는 게 원래 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혐의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무죄 선고도 굉장히 많이 나는 혐의고
또 이게 이제 고의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성. 성남시에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 이제 그게 이제 의도적으로 네. 이제 고의성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입증 자료가 지금 이제 부족해서 그렇다는 게 이제 검찰의 해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더 수사를 해서 유동규와 이재명 이 공범 관계를 좀 더 밝혀가지고 추가로 기소하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이제 이것도 우리는 이제 검찰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검찰이 그렇게 불신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특검이 가장 손쉽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나오는데 저도 특검으로 이거를 해설하면 국민적 분란도 없고 논란도 없고 네. 좀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저도 갖고 있어요. 특검 도입만이 답이다. 답이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그 개발 문제 그 것만 해결이 되면은 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앞길에 악재는 없는 걸로 보시나요? 아니죠. 지금 저는 더 큰 거를 더 큰 게 있나요? 이 기존에 있는 건데 네. 도덕성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도덕성 문제. 네. 도덕성 네. 문제요. 좀 제가 다시 입으로 거론하기도 불편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니까 그걸 본인이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비리 연루 의혹도 있고 도덕성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이제 이분의 하나의 아킬레스건이죠. 네. 네. 도덕성. 네. 도덕성은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그 이제 사실 이분이요. 큰 장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굉장히 낮췄어요. 아, 낮췄다. 낮췄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여배우 스캔들이고 네. 박찬주 대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생존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없죠. 근데 이분은 이재명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도덕적 기준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심어줬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뜻은 아닌데 네. 이게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또 이게 멘탈이 엄청 강하시잖아요. 세계적 수준 아닙니까? 네.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강하다.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저도 참 궁금해요. 네. 네, 웃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있잖아요. 있는 네. 상황에서 여권 심층부에서는 플랜 B 준비 중이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근데 플랜 B 얘기하면은 이제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후보 교체인데 제가 볼 때는 후보를 교체한 현대 정치사에서 그런 전례가 없고 네. 그런 말들은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나왔다고 보는데 옛날 이해창 후보 그 자녀 병역 문제 때도 네. 나온 적이 있고 노무현 후보도 교체론이 나오다가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하면서 이제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어졌고 또 이명박 후보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플랜 B까지 가는 단계는 가능성을 적게 봅니다. 그리고 적다. 이게 청와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위험하죠. 다음에 또 이게 정치에 개입된 거 하면 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플랜 B를 추진하려면 사실 당에서 해야 돼요. 당에서. 근데 네.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 좀 가까운 것, 또 김호수 검찰총장도 송영길 후보의 고등학교 후배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플랜 B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무엇이 더 이제 불거져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불거져 나오는 것 자체도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저는 대장동 사건이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지만 사실 저도 솔직히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것도 참 분노가 있지만 사실 그 법조 카르텔에 그 분노가 크고 또 우리 당의 정치인도 거의 굉장히 관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5천억을 먹은 놈은 나쁜 놈이고 50억을 뭐 자녀의 무슨 퇴직금 명목으로 준 거는 뭐 금액이 작으니까 적으냐. 저는 그 분노의 크기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수 있다. 예, 이 정치권이 순수한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저희가 정당에 몸담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정치권이 양쪽이 전부 다 아주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서로 누가 더 지저분하고 누가 덜 깨끗하냐 이거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도 이 좀 사법적 리스크도 있고 현재 도덕성 문제 여러 가지 이게 막 걸려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상대편의 약점을 공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 뭐 피장파장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비호감 대선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3지대론이 또 뜰 겁니다. 제3지대로 다시 네. 그래도 안철수가 제일 착하지 않냐. 아유, 그래도 최고다. 이런 얘기 안 나올 수도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정권 교체가 중요한데 좀 안전한 정권 교체 그리고 좀 더 확실한 정권 교체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네. 저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게 우려스러워서 홍준표 우려스럽죠. 후보님을 지지하게 됐다. 예,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이재명 후보 그 플랜 B에서는 배제는 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야권 전망 한번 물어볼게요. 뭐 방금 전에도 안철수 후보 그 제3지대론 뜰 수도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일각에서는 여당 필패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또 만약 그 야권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대장님이 봤을 때 지금 국민 많이 만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러니까 네. 뭐냐면 만만하지 않다. 네. 야권에 유리하다고 입장이다. 보면 안 된다. 네. 이제 지금은 6공화국이에요, 우리가. 네. 지금까지 정권 교체가 10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보수 네. 정권 10년, 그다음에 이제 진보 정권 10년 이렇게 와서 지금 이제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데 지금은 5년 만에 정권을 네. 교체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정권을 교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도 네. 정권 교체다. 그러게요. 이 말이 지금 굉장히 먹혀들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생각하는 게 이게 리스크가 적은 후보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보다 확실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2% 나오기도 하고 30대 뭐 5%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가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30, 40 세대에 굉장히 큰 지지세가 있고 또 호남에서도 상당한 지금 지지세가 있어요. 네. 처음엔 그걸 다 역선택이라고 우리가 네. 이제 막 폄하했죠. 그리고 얼마나 언론에서 좀 조롱 섞인 그런 비난을 했습니까? 저거 다 역선택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1대1로 맞서도 이기는데 어떻게 이게 역선택입니까? 그래서 좀 확장성 있는 후보가 나가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2030 세대가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그게 또 이재명 후보 측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여러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데 네. 아까 팬덤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그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열광적인 지지를 우리가 담아야 되지 않느냐. 네.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정말 정권 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냐. 위기의식을 느껴요. 제가. 중도 외연 확장은 홍준표 후보가 지금 가장 유리하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 유엔 확장 유리하고 또 이제 앞으로 11월 5일 날 후보가 결정되면 120일 동안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본선에서 그 쟁쟁한 이재명 후보 또 심상정 이런 분들하고 정말 그 맞대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정말 자기 스스로 신념과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지식과 경험이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우리가 저도 권투를 해봤지만은 네. 그 잔매를 맞다 보면 나중에 이 가위도 올리기도 힘들어요. 네. 이 주먹을 얼굴로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또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위험성이 커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착잡합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기간을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경제는 완전히 이제 국가 실험의 대상이 됐고 정권의 실험이 대상이 돼서 파탄이 나고 국가 채무는 1,000조를 넘고 또 안보는 거의 위험한 상태로 지금 전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정권 마지막에 또 느닷없이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고 그 핵 위협이 그렇게 2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국내 선거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럼 누구 노벨상 타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위기에 맞는 지도자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래도 후보들 중에 가장 깨끗한 후보 그리고 2030, 40 세대와 호남의 지지를 포함해서 확장성이 있는 후보 그 다음에 본선에 나가서 상대와 그 당당하게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나가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정권 교체를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박찬주 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